안녕하세요. 아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파이크 카운티. 인구는 2,700명 남짓의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농장일과 목재업에 종사하며 외부와는 단절된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방문자는 거의 없었고 강력 범죄율도 낮았던 곳.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만큼 가족 중심 문화가 강했습니다.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전형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폐쇄성은 문제도 낳았습니다. 가족 내 폭력이나 학대조차 신고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 법보다 집안 규율과 전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마을. 그런 공동체 안에 비극의 중심이 될 로덴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제이슨 로덴, 나이는 40살. 그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8살 때 15살이던 사라와 결혼하며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첫아들 마크, 딸 에밀리, 막내 아들 다니엘을 두게 되었죠. 제이슨은 농장을 운영하며 건축일로 생계를 보탰고 아내 사라는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결혼 13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혼 후에도 가족은 모두 같은 농장 안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제이슨과 큰아들 마크는 트레일러 한 채에, 사라와 에밀리 다니엘은 1.5km 떨어진 또 다른 트레일러에 살았습니다. 농장 안에 세워진 이동식 주택들은 작은 마을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6년. 장남 마크는 20살이 되었고 연인 안나와 함께 아버지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트레일러를 세워 독립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3살, 6달 된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에밀리는 15살 무렵 마을 청년 제이크와 사이에서 첫 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아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죠. 막내 다니엘은 16살 누나 에밀리와 아이들, 어머니 사라와 함께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장 안에는 제이슨, 마크, 사라와 아이들이 각각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결국 한 울타리 안의 집성촌이었죠. 그들은 서로 돕고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자주 오갔고 가족 중심의 일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4월 22일 여동생 바비에게 전화를 건 사라는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며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 가축 먹이도 주고 바비는 흔쾌히 수락했고 다음 날 오빠 제임스와 함께 농장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방문한 길이었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제이슨의 트레일러.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늘 일찍 일어나 농장 일을 시작하던 사람이었기에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문은 잠겨있지도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비릿한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사냥을 즐기던 제임스는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것은 피의 냄새였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이슨과 사촌 게리가 총에 맞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얼굴과 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 한눈에 보아도 잔혹한 총격의 흔적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남매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돼 옆 트레일러로 달려갔습니다. 마크와 안나가 살던 집 두 사람은 침대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3살과 6달 된 두 아이는 무사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참극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울부짖으며 다시 농장 끝에 사라와 에밀리,
다니엘이 있는 트레일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더욱 큰 절망이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발견된 건 사라, 에밀리, 그리고 막내 다니엘의 시신이었습니다.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에밀리가 막 출산한 지 나흘 된 아기였습니다. 아이는 피가 튄 채로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매는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날만 해도 농장에 있던 세 채의 트레일러에서만 무려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이슨, 사촌 게리, 마크와 안나, 사라, 에밀리, 다니엘. 농장을 지탱하던 어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이 살아남았지만 이 어린 생명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트레일러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발견된 건 사라, 에밀리, 그리고 막내 다니엘의 시신이었습니다.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에밀리가 막 출산한 지 나흘 된 아기였습니다. 아이는 피가 튄 채로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매는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날만 해도 농장에 있던 세 채의 트레일러에서만 무려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이슨, 사촌 게리, 마크와 안나, 사라, 에밀리, 다니엘. 농장을 지탱하던 어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이 살아남았지만 이 어린 생명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새벽녘, 잠든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항할 틈조차 없이 당한 공격. 현장에서는 3가지 다른 총기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범인이 연루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적 공격. 특히 눈에 띈 건 제이슨과 사라, 그리고 에밀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머리에 집중적으로 5발 이상 총격을 당했습니다. 마치 원한을 품은 처형식 같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마약 카르텔이 연루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으로 마약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덴 농장 한쪽에서도 200kg가량의 마리화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판매 목적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카르텔과의 거래가 틀어져 일가족이 몰살된 것일까? 경찰은 연방수사국 FBI까지 투입해 수사를 확대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의 보안 장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레일러 주변에 설치된 CCTV와 모션 감지 센서. 사건 당일 전선이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범인이 미리 구조를 파악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정도 지식을 가진 자라면 단순한 외부 범죄 조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당시 사라가 키우던 개 2마리가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낯선 사람에게는 포악하게 짖던 개들이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이는 범인 중 적어도 1명이 가족과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조직 범죄가 아닌 개인적 원한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주변 관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바로 와그너 가족. 에밀리의 첫 아이 소피아의 아버지 제이크가 와그너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두 집안은 한때 가까웠지만 양육권 문제와 집착, 그리고 갈등이 쌓이며 점점 원한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와 에밀리의 관계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에밀리는 15살, 제이크는 17살이었죠.
두 집안은 가까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제했지만 아버지 제이슨은 아직 딸이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제이크를 경계하며 내가 동행할 때만 만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결국 에밀리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 소피아의 출산 이후 에밀리는 제이크와 함께 와그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극도의 통제와 감시였습니다. 와그너 가족은 외부인을 배척하며 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에밀리는 옷차림과 말투까지 간섭받으며 은행 계좌와 휴대폰마저 가족에게 강제로 넘겨야 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를 자신의 딸처럼 여겼고 에밀리에게 친구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해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시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에밀리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압박이었습니다. 와그너 가족은 법적 결혼을 통해 소피아의 양육권을 확실히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이들의 속셈을 눈치채고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고 로덴 가족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개 2마리를 키운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양육권 협상 자리에서도 제이슨은 항상 동행하며 딸을 지켰습니다. 와그너 가족의 접근을 차단하고 에밀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안젤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채밀리를 도끼로 쳐서 죽여버리겠다 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에밀리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다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소식은 와그너 가족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제이크는 폭력적으로 변하며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며 협박했습니다. 그는 너를 죽여서 외딴 곳에 버리겠다 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에밀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친정과 함께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직후 와그너 가족이 돌연 재산을 정리하고 알래스카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평생을 살던 고향을 갑자기 떠난 그들의 선택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와그너 집안을 주요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2017년 사건 발생 1년 후 경찰은 와그너 가족의 새 채 트레일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총기 중 일부는 살인 현장에서 사용된 무기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안젤라의 컴퓨터에는 에밀리의 SNS를 몰래 염탐한 기록과 이메일 계정에 불법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금고에서 발견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밀리가 사망할 경우 아이 소피아의 양육권을 제이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에밀리의 위조된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와그너 가족이 그녀의 죽음을 미리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들의 차량과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며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월마트에서 판매된 저가 운동화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안젤라가 사건 직전 해당 운동화를 구입한 기록까지 확보되면서 수사는 점점 와그너 가족의 범행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점차 좁혀졌습니다. 경찰은 와그너 가족이 소유한 농장의 외진 우물을 수색했는데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소음기를 발견합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경찰은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어머니 안젤라, 아들 조지와 제이크, 그리고 외할머니 리타, 친할머니 프레드릭까지 총 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가족 범행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주범으로 제임스와 안젤라, 그리고 두 아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8건의 1급 살인과 범죄 모의, 불법 무기 소지, 증거 조작 등 20건이 넘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할머니 역시 방탄복을 대리 구매하거나 양육권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부인하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압박 속에서 결국 일부는 형량 거래를 선택하며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와그너 가족은 무려 2년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동기는 소피아의 양육권이었지만 동시에 에밀리에 대한 증오심과 집착이 얽혀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중심이 되어 남편과 두 아들이 합세하며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전선 차단 위치를 미리 파악했고 총기와 소음기, 방탄복까지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 안젤라는 밖에서 망을 보며 전선을 끊었고 남자들은 세 채의 트레일러로 침입해 어른들을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살려두었지만 어른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노의 대상이었던 에밀리와 그녀의 어머니 데이나는 머리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증오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고 동시에 감정적인 복수극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농촌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FBI와 주 경찰, 현지 보안관까지 300여 명이 투입되었고 수천 건의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수사에만 수년이 걸렸지만 결국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큰아들 조지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8회와 추가로 12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이크 역시 같은 형량을 받았고 미성년자와의 불법 관계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총 160년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평생 교도소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젤라는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받았고 아버지 제임스는 재판 중이지만 무기징역이 유력합니다. 외할머니 리타는 짧은 구류형으로 친할머니 프레드리는 일부 혐의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와그너 가족의 집착과 광기로 인해 로덴 가족 8명이 목숨을 잃었고 5 아이만이 고아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범인들이 친척이라 불리던 와그너 가족이라는 사실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폐쇄된 공동체 속 왜곡된 집착과 통제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와그너 가족은 자신들만의 규칙과 피해 논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을 제거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또 다른 가족의 비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범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문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제이밋은 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2009년 10월 오클라호마주에서 제이슨, 아내 셰릴린, 그리고 6살 딸 메디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외딴 땅을 보러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숲속에서 버려진 트럭이 발견됩니다. 안에는 강아지가 갇혀 있었고 가족의 소지품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지갑, 거액의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기에 강도 사건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의문스러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숲속 큰 바위를 배경으로 한 메디슨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표정은 두려움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있었던 기록은 가족이 2번 이상 차를 떠났음을 의미했고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가족의 집에서 발견된 주술도구와 석연치 않은 종교적 흔적, 그리고 아버지가 지인에게 남겼던 장명이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는 말은 사건을 오컬트적 미스터리로 몰아갔습니다. 동시에 의심을 산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이슨의 친부 밥스크는 폭력적이고 난폭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고 아들을 위협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실종된 지 2달 만에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진실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4년 뒤 숲속에서 발견된 것은 제이미슨 가족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종교적 의식, 사고, 그 무엇도 확실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제이미슨 가족 사건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나는 집착과 왜곡된 통제가 불러온 참사였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남겨진 건 아이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로덴 가족 사건에서 5명의 어린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친척을 잃었고 자신들을 지켜줄 울타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라는 또 다른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이미슨 가족 사건에서도 어린 메디슨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녀는 6살의 나이로 미소조차 채 지어보지 못한 채 숲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폐쇄적이고 단절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깊고 서늘한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가장 약한 존재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왜곡된 집착,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희생. 그것이야말로 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할 나이트메어입니다. 심리적 공포와 공간의 고립은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총구 앞에서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로덴 가족,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라진 제이미슨 가족. 그 압박은 은유로조차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 그러나 다른 심리. 가해자들은 집착과 욕망에 몰입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오직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리의 충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골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히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 수많은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결코 숫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가족이, 또 다른 아이가 고립된 공간 속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비극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확인했습니다.
로덴 가족 사건은 면식범의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친밀함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제이미슨 가족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숲속에서 끊겼고 마지막 사진만이 무언가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포, 공간에 갇힌 절망,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 그것이 공통된 나이트메어였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그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한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남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회는 피해자를 끝까지 지켜야 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된 환경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나이트메어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전하는 이유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야기를 남기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 인간의 집착과 고립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결말은 달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똑같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남겨진 이들의 삶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잊히지 않는 기억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노력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가듯 사건의 그림자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범죄의 흔적은 지워질지 몰라도 고통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덴 가족의 아이들, 제이미슨 가족의 어린 딸, 그 순수한 존재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를 떠올리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이 살아남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크합니다. 심연이 덮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연 속에서도 교훈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심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폐쇄적인 공간은 범죄의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립은 때로는 안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와 단절된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열린 소통과 감시, 그리고 공동체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새로운 나이트메어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피해자들은 결코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비록 가명으로 불리지만 그 삶은 실제로 존재했고 고통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존중과 추모로 기억해야 합니다. 비극을 다루는 이 시간은 결코 자극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이 멘트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어둠을 직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잊지 말아야 할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멘트를 새겨야 합니다. 그만큼 이 기록은 무겁습니다. 교훈.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회는 언제든
다시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추모. 로덴 가족과 제이미슨 가족,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경각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피해자들은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